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일,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는 시장의 방향성 자체보다 이 연초에 나타나는 여러 상충된 신호들 속에서 현재 국면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포지션의 균열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합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역시 미 연준의 정책 규조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게 장기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요. 2026년 초를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양적 긴축, QT를 상징하는 붉은색 막대가 끝나고 상당한 규모의 양적 완화, QE로 전환될 거라는 녹색 막대가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통화 정책이 완화된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차트가 암시하는 건 중앙은행이 정부의 막대한 부채 발행을 사실상 전부 흡수해주는 이른바 재정지배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잠깐만요. 재정지배라니 용어가 좀 무겁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준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부가 1.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사주는 그림이죠. 그렇군요. 만약 이런 상황이 높은 GDP 성장률이나 AI 투자 같은 것과 맞물리게 되면 이건 정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거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QE 재개가 현실화된다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명목 금리 곡선의 가파른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 국채 발행 속도와 규모, 그리고 이것이 핵심 CPI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장의 퍼즐이 시작됩니다. 방금 연준이 돈을 풀 거라는 기대를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차트를 보면 실제 장기금리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4.878%까지 급등했습니다. 작년 말에 금리가 좀 내리나 싶었던 걸 상당 부분 되돌렸고 작년 9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형상은 시장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아주 공격적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는 걸 시장이 깨닫고 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거시경제 데이터가 너무 강력하니까 단기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보다는 고금리 장기화, 즉 하이어 for longer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기가 긴, 즉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걸 우려해서 매도에 나서는 게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투자자들은 장기 고정금리 포지션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ISM 서비스 PMI 데이터가 금리의 추가 상승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나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차트를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달러 구매력 차트 말씀이시군요. 네. 1913년 연준 설립 이후에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95% 이상 하락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히 1971년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하락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차트가 보여주는 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금융억압, 즉 파이낸셜 리프레션이 장기적인 정책 기조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금융억압이요? 그러니까 대놓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대신 돈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서 빚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부채 통화화가 구조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화 가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확실성이 되어 온 거죠. 그렇다면 이 장기 추세는 포트폴리오에 왜 실물 자산이나 원자재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셈이네요. 네, 앞으로 M2 통화 유통 속도가 재정 적자와 함께 급증하는지 여부가 향후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을 가늠하는 핵심 관찰 지표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복잡한 상황을 봤는데 이제 눈을 다른 주요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정책과 무역 환경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 보죠. 네, 미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 2년물 국채 금리가 1.17%를 돌파하면서 1997년 이후
그러니까 무려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시대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고민하는데 일본은 이제 막 긴축을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거나 인하를 고려하는 이 시점에 일본은 이제 막 빈축 사이클에 첫 발을 뗀 셈이죠.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가 먼저 움직이면서 다수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일본의 단기 금리 환경을 반영해야 하고 이게 엔화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겠네요. 네, 향후 발표될 단칸 서베이나 도쿄 근원 CPI가 이런 긴축 기조를 뒷받침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가중치를 고려한 중국의 실질 실효 환율 RER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네, 이건 위안화의 명목 약세와 함께 중국 내부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 체제에 있다고 분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국의 낮은 물가 수준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이게 중국 내부의 경기 부양 효과는 가져오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는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전파하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사이의 격차를 통해 이 디플레이션 압력의 지속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수혜를 보거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섹터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G7 국가들의 세계 제조업 GDP 점유율이 1995년 67%에서 2022년 34%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구조적인 탈산업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저비용 생산국, 특히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 미국 점유율이 17%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리쇼어링, 즉 자국으로의 제조업 회귀 현상의 초기 단계를 시사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디스인플레이션 체제가 끝나고 더 높은 비용의 지역화된 공급망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편향을 지지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거시 환경 속에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죠. 정말 놀라운 데이터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12개월 누적으로 7,5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 서사에 대한 자본의 집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예상만큼 강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투자자들이 환율 노출을 적극적으로 해지하고 있거나 혹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만큼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상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극단적인 포지션은 미국 성장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경우에 자금 유출이 급격히 발생하면서 오히려 달러의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달러 강세의 근거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월간 TIC 보고서를 통해 채권과 주식의 자금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쏠림 현상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S&P 500 히트맵을 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메가캡 기술주, 즉 커다란 녹색 블록들이 시장 상승을 거의 다 주도했어요. 맞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같은 다른 섹터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건 금리 하락 기대감이 장기 듀레이션을 가진 기술주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소위 소프트 랜딩 국면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 폭이 편협하다는 건 그만큼 특정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되어서 실질 금리가 상승할 경우 현재 시장을 이끄는 이 주도 그룹의 밸류에이션 전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현재의 주도주에 대한 집중 노출이 금리 기대치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야겠군요. 이런 불안감 때문일까요? 시장의 비관론이 극에 달했다는 신호도 포착됩니다. 총 풋콜 비율이 1.12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수준을 기록했어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수치는 아주 강력한 역발상 매수 신호로 작용해 왔습니다. 높은 풋콜 비율이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하방 위험에 대한 해지를 극단적으로 늘렸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시사하고요. 작은 호재에도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만듭니다. 과거 20개 사례에서 이 신호가 나타난 후 3개월간 S&P 500은 100%의 확률로 상승했고 평균 12.4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통계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만 신호 발생 후 일주일 내에 시장이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뭔가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런 상반된 포지셔닝이 관찰됩니다. 한편에서는 금, 은, 구리 같은 주요 금속에 대한 관리 자금의 선물 롱 포지션 명목 노출액이 약 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이건 가격 상승과 투기적 자금이 결합된 후기 사이클의 전형적인 군집 현상입니다. 이렇게 명목 가치가 극단적으로 커진 포지션은 작은 매도 충격에도 큰 가격 변동을 유발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실질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강제 청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전체 원자재 시장을 보면 추기적 포지션이 단연간 최저 수준으로 매우 낮고 특히 농산물은 순매도 상태입니다. 바로 그게 원자재 시장 내에서도 특정 금속에 대한 쏠림이 심하고 다른 부문은 극도로 비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낮은 포지션은 오히려 작은 펀더멘털 개선에도 강한 숏 커버링 랠리를 유발할 수 있는 비대칭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과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거시적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장기 원자재 사이클 차트를 보면 수십 년에 걸친 슈퍼 사이클의 역사적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데이터는 2020년경 저점을 찍은 후 우리가 새로운 구조적 상승 국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수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공급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 동인도 강력하고요. 맞습니다. 탈탄소와 지정학적 분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같은 강력한 수요 동인이 더해지면서 이번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실물 자산 및 원자재 관련 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군요. 네, 특히 글로벌 광업 부문의 실제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 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 대안 전략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지난 20년간 시뮬레이션된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 인덱스가 S&P 500 지수를 크게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어요. 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스트레스 구간에서 월등한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크로 전략의 핵심은 다양한 자산군의 가격 분선과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에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주식 롱 온리 전략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경제 사이클에 걸쳐 수익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볼록성, 즉 컨벡서티를 제공합니다. 아, 볼록성. 지금과 같이 거시적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전통적인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의 매크로 전략을 보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데이터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연초 시장은 정책 전환 기대와 실질 금리 상승, 그리고 극단적 포지셔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된 신호들이 어느 방향으로 수렴되는지는 향후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